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관 세션은 저희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AI 빅데이터와 도시계획 및 관리라는 주제의 세션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박원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공공 영역에서도 데이터 과학 기술들의 적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AI나 빅데이터를 도시 행정, 도시 시민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어, 행정의 과학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서비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빅데이터와 미래 예측이 필요한 도시 계획 및 관리 분야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세션을 오늘 기획하게 되었고요. 도시 계획 및 관리에 활용되는 다양한 AI나 빅데이터의 사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다양한 연구 경험들을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 세션에는 세 분의 발제자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기술연구원 최준영 연구위원님께서는 세계 대도시권 사례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생활권 계획 수립 지원 방안의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가천대학교 김용능 교수님께서는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시기 수도권 인구 이동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문봉규 교수님께서는 안전한 도시 설계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 분의 발제가 끝나는 대로 세 분의 발제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에서 듣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자장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이신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최준영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 최준영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첫 발제로 나서게 돼서 오늘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세계 대도시권 사례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생활권 계획 수립 지원 방안입니다. 저희는 국가 R&D의 일환으로 해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일환이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은 아직은 좀 구체화가 되거나 개념이 정립되진 않고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연구진은 저 외에도 김태호 연구원, 이정원 전임연구원, 최수원 연구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순서는 연구 개요,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 사례 분석, AI를 활용한 생활권 계획 수립 지원 방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공급자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어떤 자립적인 생활권 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으로 이런 도시계획의 트렌드가 변화되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생활권 단위로의 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그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개발 연구이고요.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연구단 내에서 이세부의 AI 기반 생활권 계획 수립 지원 모듈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크게는 이제 큰 방향성으로 본다면은 현재 국토도시 정책이 기존에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있는 어떤 관리계획 차원에서 좀 기본계획을 좀 구체화하는 차원의 생활권 계획이라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15분 도시라든가 아니면 시간 도시 계획, 뭐 요즘에는 뭐 시간에 대한 어버니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는 이런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수립 지침상에 나와 있는 생활권 계획인데요. 이 제도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지원 시스템, 플래닝 서포트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플래닝 서포트 시스템의 계획 요소와 그 요소를 담기 위한 알고리즘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만의 알고리즘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연구단 내에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연계가 돼서 하나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툴로서 개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수립되었던 계획은 뭐 물론 기초서술을 통해서 계획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전문가로서의 계획가가 관여하게 된다면은 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AI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서 중간에 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기반의 AI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인제 좀 더 생활관계 측면으로 본다면 좀 마이크로한 레벨의 도시 활동 체계라든가 도시 서비스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제 계획 지원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고 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생활권 계획을 위한 한 계획 지원 시스템으로서 각각의 그 계획 요소들 프로세스에 따른 요소들을 지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계획 지원이면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정립되고 나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인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좀 그 트렌드에 따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좀 국내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흐름이 있고 우리가 그 이런 계획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활권 지역 지원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담아야 되는지라는 측면에서 좀 세계 대도시권에 대한 사례를 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드릴 내용의 주 내용이 바로 그 세계 대도시권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채점을 도출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나 인제 보행 생활권에 관심을 가지고서 사례를 도출하게 되었고요. 어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활 공간이 좀 더 그 어떤 우리 삶의 공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특히나 삶의 공간이 그냥 주거의 공간만이 아니라 업무라든가 여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는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에 따른 우리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그 경험과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생활권 계획의 개념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식이 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인제 최근에 인제 이런 그 생활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보행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의 그 생활권 개념으로서의 구성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당초의 생활권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사이에서 좀 더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생활권 계획, 특히나 서울시나 그 대도시권에서는 광역 지역 생활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인제 어떻게 보면은 축소된 작은 형태의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근거리 기반의 생활 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예로 인제 시범 도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모르는 교수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각 도시별로 해서 강연을 쭉 하고 마지막에 세종시하고 국토연구원도 와서 강연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15분 도시의 개념이 가장 각광받는 최근에 이런 개념으로서 많은 그 검토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제가 인제 문닫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있는 이 서울 대도시권의 서울의 경우에도 10분 생활 그 10분 동네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생활권 기반의 그 일상 생활권 기반의 어떤 삶의 공간 종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10분 동네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세계 대도시권 개념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 4 회에 걸쳐 가지고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했었고요. 국내와 인제 해외의 한 6개 도시권에 대해서 설문을 했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먼저 준비를 해 오시고 조사를 많이 해 오시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자료는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발제 자료 중에서 부산연구원에서 연구하였던 내용들을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주요 대도시권을 보면은 많은 도시에서 보행생활권이란 개념을 적극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나 인제 15분 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15 분에 에서 생활권을 구성하는 뭐 50 미닛 네이버후드라든가
그런 시간 도시 개념들이 상당히 많은 대도시권에서 수립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맥락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몇 가지 대별되는 요소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특히나 인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의 생활형 SOC라고도 부르고, 여기서는 저희가 생활 인프라라고 통칭을 편의상 표현을 해 봤는데,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역 주민 인제 시민의 삶의 질 형성을 위해서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집 중심으로 좀 다시 재구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에 우리가 생활형 SOC 인프라에 대해서 어 그 국무정원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연계하거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어 기본 계획 차원에서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특히나 서울시에서 이번에 3월 달에 서울 저희 시장님이 발표하셨던 기본 계획상에서는 보행 일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개념들을 잘 녹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권 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단위로서의 보행 일상권을 제시하고 있고요. 주요 요소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일과 여가와 주거가 하는 워크플레이 리브가 인제 어떤 공존하는 공간 내에서 공간 단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용도 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런 대도시권에서는 이런 생활권에서 보행 일상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조사한 인제 다른 해외 대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도시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생활권 계획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학계에서 요즘에 많이 논의하고 있는 입지 적정화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 지방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라든가 강소도시라든가 비도시권에 권에서 정지 공간을 묶어서 안에서 인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을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도 곧 겪게 될 노령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겠지만, 그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떤 그 노령 인구에 대한 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을 구성하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인 경우에는 단위가 돌봄의 단위로 해서 구성되는 점이 특징이고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은 어느 공간에 어느 공간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활권을 공급하고 묶어줄 거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저희가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모델에서는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제 서울이나 이런 어떤 대중교통이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같은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구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돌봄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사례수와 같이 의료 시설 를 중심으로도 이런 공간 구성의 생활권 구성 전략을 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그 이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많은 싱가포르의 시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단위가 공간이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거점과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더라.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근린주구를 하는 네이버हु드 유닛이 상당히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 가지고 생활권 계획이 계층적인 위계 설정이 되어 있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인제 이 생활권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맞추다 보면은 워킹 디스턴스도 있고 바이시클 디스턴스도 있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여건에 따라서 어 기본적으로는 보행과 자전거를 고려하고 있고, 되게 어떤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발전된 곳에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또 하나의 생활권 중심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인제 이러한 접근성의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접근성을 개선해 준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어 그 이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뒤에서 또 그 언급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전략적 도시주의 택티컬 어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런 그 다른 해외 대도시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 가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어떤 노약자라든가 여성 아이를 어린이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 질적인 개선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제 싱가포르의 경우에서는 인제 워크 플레이 리브와 마찬가지로 워크 사이클 라이드라고 하는 그것을 인제 저희 세미나 때 이관옥 그 싱가포르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인제 우리 그 서울이나 부산과가 우리 대도시권에서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 아니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대도시 기성 시가지에 그 이런 자전거라든가 이런 수단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든가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현실을 그대로 본다면은 대중교통이 충분히 고려된 이런 생활권 계획이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이런 그런 서울과 같은 촘촘하게 지하철이 발달된 곳에서는 결국에는 그 워킹 디스턴스라든가 사이클 디스턴스도 있지만 이런 대중교통 접근성에 의한 시간 도시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 이 보행 생활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계획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제 멜버른의 20 미닛 네이버후드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센터라고 하는 활동 어떤 그런 그 고용이라든가 어떤 쇼핑 여가를 묶어 놓은 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프로젝트도 도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도시 리빙 15분 도시 리빙 랩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상으로 정리를 한 걸 저희가 인제 쭉 모아 봤는데, 쪼금 이제 많은 걸 담다 보니까 되게 압축적이고도 되게 한눈에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주요 도시들의 사례를 이제 그 비교를 해 봤고요.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 여건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도시 여건과 함께 예를 들어 서울이면은 서울과 같은 규모의 그런 그 공간적 맥락을 갖는 그런 부분이 보기 위해서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 인구라든가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여건을 보게 되었고요. 몇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개념적인 측면, 생활권의 개념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수립 절차라든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을 해 봤고요. 아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 우리의 생활권 어떤 그 시간 도시 계획이라든가 보행 생활권 개념과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쿄의 생활권 계획 중에서 어 아까 인제 노령 사회를 대비한 부분이라든가 뭐 입지 적정화 부분은 대도시권보다는 지방 중소도시나 비도시권의 수단으로서 하기 때문에 좀 논의를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경우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인제 어떤 공공주택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그 생활권에 대한 위계를 잘 잡고 있고, 그 어떤 그 모빌리티 수단도 같이 연결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파리나 보고타나 바르셀로나는 약간 인제 많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우리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도시 공간상으로 인제 슈퍼블락을 중심으로 해서 파리라든 바르셀로나라든가 이런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보행이라든가 이런 좀 중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생활권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는 것보다는 좀 이런 거를 달성화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바르셀로나나 이런 대도시에서 시사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례들을 종합을 해 보면은 이러한 그 인구 밀도가 높은 경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더라. 그래서
도쿄나 파리 같은 경우에 고밀 도시에 대응하는 생활권 계획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요. 이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라든가 이런 어떤 정의된 부분이 아닌데 법적으로 정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가. 계획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분이 있고 계획가라든가 판단회에서 하는 의사결정 지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법정으로 지침 가이드라인이 꼭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플래닝 서포트 시스템이 유용하다고는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도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인제 어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생활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지원 부분이다 보니까 고려한 유용한 사례로서 이제 확인했던 부분이 뭐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은 다들 많이 알고 있으신 부분일 거고요.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도시 플랫폼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어 마레노스 마레노스트럼이라고 해서 바르셀로나 에 있는 카탈루니아 대학 내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도시의 분석이라든가 계획 지원을 위해 활용했던 사례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마레노스트룸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트윈 모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도시 공간 구조가 슈퍼블록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슈퍼블록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시책을 했을 때 어떤 이런 교통 이동 체계라든가 도시 활동 체계 특히나 이제 대중교통 체계든가 차량 이용에 대한 것을 바꿨을 때 어떤 그 그 대기의 대기 오염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하거나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디지털 트윈 기반의 분석 모델 알고리즘을 할 때 이런 마르노 스포트럼이라고 하는 슈퍼컴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슈퍼컴을 이용해서 분석했던 사례가 좀 인상 깊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반드시 슈퍼컴을 사용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많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거나 복잡한 알고리즘을 연산할 때 '이런 모델도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요 앞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생활권 계획 수립 지원 부분에 있는 프로세스하고 모듈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아직은 인제 제가 요 계획 단계이고 지금 연구 초기 단계에서 조금 많이 부족하거나 많이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발제한 내용을 들으시고 어 이 토론자분이나 아니면 플로어에서 좀 의견을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지원 프로세스는 크게는 인제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통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단위보다는 좀 더 마이크로 레벨의 단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활동 체계가 기존에 인제 정적인 거에서 동적이고 그다음에 좀 마이크로한 보행 레벨로 간다면은 그 수준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수집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요 부분은 다분히 도시기본계획 조사 책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제도화돼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수립하는 절차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보형 데이터를 수집할 때 뭐 이를테면 그게 뭐 리빙 랩이 됐건 어떤 절차가 됐건 필요한 데이터를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어 사전 동의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동의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형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절차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마이크로한 레벨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할 것 같았고요. 분석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이제 크게는 인제 어느 필요한 거점과 공간을 생활권을 묶어주는 거점과 그 생활권의 번역이 있을 거고요. 번역을 구성할 때는 결국에는 워킹 디스턴스가 됐건 바이시클 디스턴스가 됐건 그런 수단과 그다음에 어떤 그 성인인지 노령인지 아니면은 어린인지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고려한 그
생활 권역에 대한 설정, 그리고 생활권 내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필요한 그 계획, 그 시설, 그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도시 기본 계획상의 법정으로 하는 도시계획 시설보다는 비도시 계획 시설로서 어떤 돌봄 시설이라든지 뭐그 키움 센터, 뭐 서울시는 키움 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키움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복합적으로 그 배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보는 그런 프로세스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그 생활 권역의 설정과 그 인프라 입지 계획을 배치해 보거나 평가해 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기본 데이터로서의 어떤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인구나 유동 인구, 생활 인구 뭐 이런 여러 형태의 인구라고 한다면은 생활권 계획에서는 보행 데이터를 정확히 추정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 중에 가장 하나는 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생활권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 어떤 양적 데이터로서의 보행 데이터를 산출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이 된다면은 이제 분석 알고리즘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우측화되는 이제 뭐 저희가 이를테면은 뭐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이런 생활권 계획에 필요한 요소들을 쭉 도출해 본 부분인데,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 고려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의 그 계획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요소들은 계획에 필요한 그 저희가 도출한 요소들도 있지만 저희 연구단 내에서 있는 어 그 개발된 계획 알고리즘을 활용한 부분도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이 도출이 되면은 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 그 계획 지원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인제 이게 R&D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시범 지자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는 시범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제 그 정의되고 어 모듈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대략적인 저희 일정은 이 설계를 통해서 인제 각 단위 개발을 해서 전체 인제 그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인제 시범 자체에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한 거를 평가해서 인제 어떤 활용하기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까지 만드는 것이 전체 연구 일정의 좀 긴 호흡에서의 내용이 되겠고요. 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취득과 함께 그 데이터 취득과 실험에 필요한 지자체가 될 텐데, 보통 그 이런 R&D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모든 요소들을 적용하거나 운용하고 있다면은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든가 요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한 지자체라서 좀 어떤 실험 지자체라고 하는 위상으로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인제 시범 지자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시범 지자체와 별도로 요 세세부 과제를 위한 어떤 지자체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제도나 정책이 있고 나서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국제 연구기관들의 라든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이라든가 제도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서 좀 방향을 좀 구체화하는 방향을 연구단 내에서 그리고 저희 세부 내에서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토론 내용은 토론 시간에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다음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시기 수도권 인구 이동 변화라는 주제로 가천대학교 김영롱 교수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스마트시티 융합학과 김영롱입니다. 네, 제가 발표에 앞서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저희 스마트시티 융합학과는 2022년 올해 신설된 학과입니다. 현재 교수진이 각기 다른 박사학위 전공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융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 컴퓨터공학과나 AI 학과 등과 함께 IT 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나 이제 빅데이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마트시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연구는 이제 수도권이라는 공간을 대도시권, 광역 경제권 또는 이제 생활권 차원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제 코로나19가 수도권 인구 이동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에 좀 천착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세션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도시계획과 관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초기에 좀 단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일단 얼마 전에 논문을 출판이 됐고요. 그래서 그 논문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2022년까지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도시에서 분석사 과연 밀도 도시 감염병 전파의 주요한 요인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시 연구의 큰 흐름에 있어서 이제 뉴 어버니즘이라는 기치로 대표되는 어떤 지적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고밀도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초기 유행기에 대도시에서 이제 엄청난 성장해서 일종의 도시 얼번 덕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이제 이 기사긴 하지만 보여드리는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대도시권의 사망률이 높았던 것을 근거로 좀 그런 도시 밀도, urban density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큰 적이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이제 학자들은 좀 과격하게는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마치 미국의 과거에서처럼 저밀도, 서버반 중심의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도시 밀도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뭐 오른쪽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의 경우에는 뭐 그 상황이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뭐 리처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의 의료 인프라가 좋았기 때문에 확진자는 많았지만은 치명률은 낮았다라는 반박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관점은 도시의 밀도뿐만 아니라 이제 연결성에 대한 것입니다. 즉 도시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인구 밀도를 보통 이제 계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인구 밀도가 단순히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뭐 지하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것보다는 도시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좀 더 교류나 접촉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커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제 네이처에 실린 연구에서는 이제 우한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유출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확진자 수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코노미스트 매거진의 분석에서는 도시간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심성이 높은 도시들이 확진자 수가 많은 경향이 있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연구들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과연 수도권이라는 대도시권, 특히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의 도시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은 이런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 간의 연결성, 뭐 인구 이동 이런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채택한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먼저 네트워크적인 관점을 택했고 그리고 유동인구, 휴대전화 기반의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택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휴대폰 기반의 유도인구 데이터, 생활인구 데이터 많이 접해보셨고 써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미 거주 인구에 대한 대안으로 뭐 리빙 파퓰레이션이라든가 뭐 데펙트 파퓰레이션, 서비스 파퓰레이션 이런 용어로 이미 수십여 년 전부터 개념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였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것을 연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정보를 통해서 그 가입자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간 것인지 즉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OD 기반의 유출입 인구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그래프로 보시면요. 제가 이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유행 아주 초기에 특히 1차, 2차 유행이 있을 때 경기도와 서울의 유동인구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8월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오히려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 없이 수도권의 도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 코로나 이전에 하나 유의 깊게 보실 부분은 코로나 유행 이전에도 이미 경기도와 서울의 유동인구는 마치 이렇게 거울을 대놓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칭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평일에는 경기도 유동인구는 감소하고 서울 유동인구는 증가하고요. 반대로 주말에는 경기도 유동인구는 증가하고 서울의 유동인구는 감소합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많은 수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서울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평일 기준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유동인구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 가장 최근 데이터로 지난 한 5월 정도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이미 95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경기도는 1,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40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의 차이는 이렇게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 왼편에 이제 2월 달을 보시면은 서울과 경기도 유동인구 차이가 급격하게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유동인구는 증가했고요. 서울의 유동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뭐 재택근무,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계속 지속되다가 8월에 2차 유행이 있으면서 제일 이제 그래프의 오른쪽 편을 보시면은 오히려 그 서울과 경기도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네트워크적인 관점을 택해서 이제 유도인구와 유출입 인구 빅데이터를 도시간 인구 이동 네트워크로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유출입 인구 빅데이터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발지는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고요. 목적지는 읍면동 단위로 좀 공간적 스케일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건 이제 모든 노드가 1대1로 매칭되는 이제 풀 네트워크 데이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총 72개의 시군구와 973개의 읍면동,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 7만여 개의 도시와 지역 간 링크가 가능합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로나19 1차 유행 전과 후에 제가 날짜를 선택해서 유출입 인구 네트워크를 일단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왼편에 이제 서울 내부에 좀 촘촘했던 네트워크망이 이제 상당히 듬성듬성해지고 그리고 경기도 도시들 간의 연결도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인 성격의 지역을 대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우리가 보통 3도심이라고 얘기하는 역사도심 그리고 여의도,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행정동 기준으로는 종로 1, 2, 3, 4가동, 여의동 그리고 역삼 1동입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 내에서도 유입 인구가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던 예를 들어 뭐 남양주시라든가 뭐 용인 기흥구라든가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역에서도 유입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많은 IT 기업들이 입지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행정동으로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기존에 이제 서울 강남 지역, 정말 문자 그대로 한강 이남 지역에서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았고, 뭐 심지어 뭐 노원구라든가 뭐 남양주 이런 데서도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분당선, 신분당선 그리고 그 수많은 광역 버스들 그리고 기업의 통근 버스들을 통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을 했었습니다. 그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죠.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데 판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유입 인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서 유입 인구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재택근무가 도입되면서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직후에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곳들이 바로 이 판교의 IT 기업들이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IT 기업의 특성상 업무 특성상 가능한 점도 있었고 또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 문화가 이를 뒷받침하는 점도 기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본 어떤 수도권의 유동인구 변화 이것을 조금 더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인과관계까지 고려한 분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urban paradox에 대한 그런 디베이트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 밀도가 코로나19의 싸움에 있어서 큰 적이었을까요? 저는 도시 밀도를 탓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대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서서히 진행되어 있던 변화를 가속화한 화학에서의 약간 촉매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19나 어떤 충격, 그다음에 뭐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구심력, 원심력이라는 개념을 택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도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디베이트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센트럴라이제이션 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뭐 콘센트레이션 대 디스퍼전, 컨버전스 대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흔히 어, 어, 많은 디베이트를 해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심력 요인을 먼저 보자면 뭐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 도시 활력, 도시 어메니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에드 글레이저가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것이 이제 어떤 구심력을 잘 대변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원심력 요인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뭐 환경오염, 교통체증, 뭐 범죄, 높은 뭐 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이 이제 디베이트가 생기게 된 것이 과연 정보통신 기술이 얼마나 큰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도심에 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IT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 근무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이제 텔레워킹이라는 용어로 많이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케언 크로스의 거리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인해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거리는 아직 여전히 중요하다, 지리는 중요하다라는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공간 연구자들이 반례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계에서 많은 디베이트를 하는 동안 사실 현실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은 현실에서는 막상 그렇게 빠르게 접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 거대한 사회 실험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그런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원격 수업 거의 강요받게 됐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회를 진행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아마 이미 5년 전, 뭐 아마도 한 10년 전에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뭐 유튜브는 있었고요. 예.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보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학회를 해보니까 장단점들을 알게 됐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오프라인에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들 오프라인으로 학회를 하고 있지만은 또 국토도시계획 학회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학회원들도 많고 또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장점이 많지 않나라는 또 판단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디베이트를 종합해 보면 사실 가장 안전한 답은 도시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둘 다 작용한다. 하지만 어떤 도시의 성격이나 어떤 생산 체계의 변화에 의해서 그 힘의 크기가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변화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인용한 그 바의 글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자면 도시의 성공과 실패는 그런 상반되는 두 힘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론적 배경하에서 그렇다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구심력과 원심력의 요인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인구 이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통근 통합 이런 이동으로부터 구심력과 원심력의 요인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도시로 향하는 이동, 즉 구심력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경제 복잡성 그리고 그는 곧 이제 산업의 다양성을 이제 지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히달고가 제안했던 이코노미 컴플렉스 인덱스를 각 이제 읍면동 단위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도시로의 이동량을 줄이는 원심력 요인이 있다면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연근무라는 요인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택근무, 원격근무 여러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연근무는 공간적인 대체뿐만 아니라 뭐 시차 출퇴근제라든가 뭐 유연근무제 이런 어떤 시간적인 대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산업별 유연근무 비율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플렉서빌리티 인덱스를 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구축한 회계 분석 모델의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의 종속 변수는 인구 이동 증가량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인구 이동이 증가했는가. 즉 양수면 오히려 인구 유입이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음수면은 코로나 이후에 인구 유입이 감소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에는 인구 이동은 기본적으로 중요 모형을 따른다라는 가정하에서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의 종사자 수와 그리고 물리적 거리를 넣었고요. 그래서 세 가지 파인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심력 요인의 가설인 경제 복잡성입니다. 보시면 이제 유의한 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은 목적지의 산업이 다양할수록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인구 이동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양한 업종이 혼재된 곳일수록 더 인구 이동이 증가하는 구심력이 작용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산업 다양성이 낮은 곳, 뭐 특정 업종에 회사만 집중돼 있다거나 아니면 음식점만 많은 곳 이런 곳들은 인구 이동이 감소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원심력 요인으로 삼았던 유연근무입니다. 그래서 유의한 음의 효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유연근무 비율이 높을수록 인구 이동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유연근무 비율이 높은 산업이 많을수록 코로나19 이후에 인구 유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제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더미 변수를 만들어 봤을 때 역시 유의한 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시군구 경계를 넘는 그런 원거리 이동보다는 그 시군구 경계 내에서 하는 이제 근거리 이동이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이는 이제 기존의 다른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2020년 초기 유행 당시 단기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가 현재 지금 분석을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 반이라는 시간 프레임을 코로나19의 유행 경과에 따라서 기간을 나눠봤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적인 부분에 의하면 2020년에 1, 2, 3차 유행이 있었고요. 2021년에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이 있었고 지난 4월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5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혹시 코로나19에 한 번이라도 걸리셨던 적이 있다면 아 내가 그때 걸렸었지 하고 아마 회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월별로 집계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이용했고요. 편의상 이 5기간을 대표할 수 있는 5개의 월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그리고 이후 당시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였던 2022년 6월까지 넣어서 7개 기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장기적 영향 분석에 썼던 빅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는 약간 다릅니다. 생활 이동 인구라는 빅데이터를 이용했는데요. 이 데이터의 특징은 새벽 5시를 기준으로 해서 야간과 주간의 체류 시간이 많았던 곳을 야간 상주지, 주간 상주지로 추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존의 가구 통행조사 같은 이제 서베이 기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사실 이동인구, 이동인구 빅데이터는 그 이동 목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동 목적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 상주지에서 주간 상주지로 이동하는 것은 출근이나 등교를 위한 이동이다. 그리고 반대로 주간 상주지에서 야간 상주지로 이동하는 것은 퇴근하는 것이나 하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체 인구 이동량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을 즉 이제 코로나19 유행 이전을 베이스라인으로 했을 때 1차 유행 직후에 일단 한 73%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미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한 9월쯤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약간 이제 이미 몇 개월 동안 피로감을 느끼면서 약간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에 당시에 이제 코로나 유행 이후 첫 겨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참 우려하면서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하고 2022년 4월에는 그때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죠. 당시에 뭐 일일 확진자가 최대 40만 명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동인구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주간 야간 상주지 추정에 기반한 이동 목적별 장기적 영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야간에서 주간, 즉 이제 출근과 등교와 같은 필수적인 통행으로 가정할 수 있는 이동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이동량 감소가 적었습니다.
반면에 왼쪽 아래에 있는 주간 상주지에서 기타 장소, 즉 집에서 이제 뭐 쇼핑이나 여가를 목적으로 가는 이동을 특히 이제 비필수적인 목적의 이동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동량 감소가 아무래도 필수적인 목적의 이동보다는 더 컸습니다. 또 이제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야간 상주지에서 야간 상주지, 즉 이제 집 근처에서의 근린 통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유행 당시에는 다른 통행 목적에 비해서는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2022년 4월 그리고 6월을 보시면은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오히려 이제 근거리 통행이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증거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케이스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제 주간 상주지에서 기타 장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일과 이후에 우리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뭐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이동 목적입니다. 2020년 12월에 특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뭐 3인 이상 집합 금지, 그다음에 오후 음식점들 오후 9시면 문 닫았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면적인 락다운 없었지만은 이런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시대에 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도시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일단 시각화를 하면서 탐색적인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지별 이제 장기적 영향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이제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강남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와 같이 전통적인 상업 밀집 지역의 감소폭이 제일 컸었고요. 반면에 감소폭이 작은 곳들은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이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일단은 해당 지역의 거주 인구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인접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이 유입 인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종로구, 중구 이런 도심까지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보다 가까운 지역들로 향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까지 합쳐서 보면요. 출근 통행의 경우에는 강남구, 종로구, 중구와 같이 일터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이제 필수적인 목적을 띠는 인구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종로구와 중구와 같은 지역들은 다른 자치구와 달리 2022년 6월에도 그 1.0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근린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강동구, 강서구, 송파구, 양천구 같은 곳들은 해당 권역에서 이제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곳들이 더 많이 이제 근거리 이동의 도착지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의 한계 그리고 연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연구는 어떤 네트워크적인 접근을 이용해서 도시 간의 일상적인 인구 이동의 네트워크에 주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오래전부터 도시 연구에서 있어왔던 어떤 구심력과 원심력의 디베이트의 프레임워크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구심력과 원심력의 요인을 찾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 느꼈던 하나의 한계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유동 인구의 변화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 택지 개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초기에는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을 했었던 거고 사실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빅데이터 시대 오히려 이제 과거에 이제 스몰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예를 들면 주민등록 인구라든가 뭐 여객 통행 실태 조사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뭐 예를 들어 출생, 사망 이런 인구 이동 통계 조사까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결합을 해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감염병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했듯이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연구자들은 정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정말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에 얼마 안 되는 자료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감염병 위기 때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축적해온 도시 빅데이터가 증거 기반 정책에 좋은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도인구 변화라는 어떤 단기적인 충격 그리고 더 나가서 재택근무, 비대면 활동에 따른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봉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있고요. 저의 그 관심 연구 분야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발표 자료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안전한 도시 설계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기술입니다. 어,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그 예상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빅데이터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유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반대로 누르고 있나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그 시흥 지역에서 저희가 그 미세먼지를 그 측정한 내용인데요. 라이더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그 미세먼지를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았던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그 상단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라이더 장비가 실제로 공기를 스캔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이제 측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그런 배열 구조로 데이터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그 같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이 스캐닝을 해서 보니까 어떠한 지역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유난히 높더라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유발하는 어떤 시설물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설물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은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시설물 정보도 이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시설물 정보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오픈 스트릿 맵이라고 하는 그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작업에 그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크게 저희 입장에서 이제 IT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한다면 라이더 장비가 스캔한 데이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원 내진 3차원의 그런 배열 데이터로 생성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OSM 같이 이런 그 시설물 데이터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JSON 형태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형 구조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종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 지금 뭐 간단하게 아주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라이더가 스캔한 그 지역을 저희가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쭉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핫스팟이 이제 그 지적이 되면,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지역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시설물을 찾기 위해서 이제 OSM 데이터를 통해서 그 시설물의 위치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빌딩이 어디냐라는 이런 검색을 해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비주얼라이즈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보통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접근 방법에 어떠한 한계가 있냐 하냐면, 그러니까 좀 파편화된 분석에는
그런 방법들이 잘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규모가 아주 크지 않다거나 아주 그 스페셜라이즈되어 있는 뭐 어떤 통계나 뭐 시각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어프로치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길게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또 넓은 지역 또는 아주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또 그 대규모의 그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많은 기관들이 공유하려고 한다면 그런 어프로치는 사실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이고 정말로 대규모적인 데이터 구축과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미 그 들어서 알고 계실 만한 것들이 MySQL, 뭐 오라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어떤 문제가 지금 있냐면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들은 한 50년 된 아주 오래된 그런 데이터 모델에 다 기초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로 한 데이터는 그런 관계형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배열, 2차원, 3차원 형태의 배열 데이터가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서형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둘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그런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요.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직접 해본 건 아니고 그냥 그 한번 예상을 해본 그런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그 무슨 뭐 대피소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리고 대피소가 있는데 대피소가 있기는 있지만 대피소에 그런 수용 인원이 지금 뭐 제약이 있다거나 해서 새로운 대피소를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 유동 인구를 반영을 하고 유동 인구가 이제 어느 지역에 더 많고 어느 시점에 많고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그 대피소에 가까우면서도 새로운 그런 그 유동 인구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를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싶겠죠. 그럴 때에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위치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볼 때를 보면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사례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보시면 그 네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그 당연히 기존에 있는 그 대피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유동인구 즉 아마도 그 GPS 데이터가 되기 쉽겠죠. 그 GPS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그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설물 내지는 지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또 OSM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도로의 네트워크이죠. 도로 연결망 정보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즉 대피소 데이터하고 GPS 데이터는 저희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즉 MySQL 또는 오라클 등등의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인 문서형 데이터 또는 그래프 데이터는 전혀 오라클 같은 그런 솔루션이 해결을 못하는 종류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그 솔루션을 함께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런 그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죠.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사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보고, 그리고 유동 인구를 이제 파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피소별로 반경 뭐 예를 들어서 한 5km 안에 있는 그런 GPS 신호를 통해서 유동 인구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서 가장 붐비는 그런 대피소가 이제 무엇인지 이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대피소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피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는 도로 네트워크를 이제 함께 고려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가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그 대피소에 대한 그 추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규 대피소의 후보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일 수도 있으나 막상 진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실제로 저희가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상당히 많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퀘리 또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사례를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은 제가 지금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더 그 IT에 관련된 그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보면은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과 공유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빅데이터 내지는 IT 하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면 계속 말들이 겉도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겪는 또는 그 생각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공유해 드리고 그래서 함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지도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 저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크게 4개 또는 뭐 5가지 종류 정도의 그 데이터 모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인데 그것은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은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그 연륜이 깊고 가장 전통적인 데이터 모델이죠. 수십 년 동안은 이거 하나 가지고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빅데이터 현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더 이상 그 하나의 솔루션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3개 또는 4개 정도의 그 데이터 모델을 저희가 사용하고 이미 이제는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데이터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다큐멘트 모델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프 모델이 있고 또 어레이 모델이 있습니다. 다큐멘트 모델은 이제 다음 페이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XML 데이터 또는 뭐 JSON 데이터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당연히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다시피 뭐 도로 네트워크 또는 뭐 SN 그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그래프 모델을 통해서 그 데이터 베이스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레이 또는 배열 데이터 모델은 아까 제가 그 사례로 드렸던 그 라이더가 스캔한 데이터랄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이 뭐 지구를 돌면서 스캔한 데이터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더 드리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블 속에는 이제 행과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이런 형과 열을 갖는 그런 테이블에다가 정형적으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모델에 의지해 왔던 거죠. 그다음에 다큐멘트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키밸류 데이터 모델의 한 종류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키밸류 데이터 모델이라기보다도 그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이 다큐멘트 데이터 모델은 그 트리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서가 또 다른 문서 안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이제 트리 구조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비해서 좀 더 편하고 다양하게 좀 더 그 융통성 있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그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런 JSON 데이터 포맷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그 예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몽고DB라는 그런 그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있는데 이 몽고DB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굉장히 그 비즈니스도 성공을 했고 이제는 그 제이슨 내지는 그 다큐멘트 데이터 모델에 근거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아주 그 파퓰러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프 모델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도로의 네트워크랄지 아니면 그 소셜넷 이런 것들 아까도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그 이동인구의 네트워크도 사실은 이러한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어레이 데이터 모델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어레이 데이터 모델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불행히도 많은 솔루션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대표성을 갖는 솔루션이라는 것이 이제 SciDB라는 게 있는데요. SciDB는 전적으로 이 어레이 데이터 모델만을 위해서 개발된 그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데이터랄지 뭐 이렇게 그 또는 이미지 데이터랄지 그러니까 차원이 있고 또 어레이 또는 배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그 저장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개발된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사실 뭐냐면 지금 제가 제시한 그 네 가지 데이터 모델이 있고 각각의 솔루션들이 물론 존재합니다만은 만약에 누군가가 사례 2번이나 또 사례 1번처럼 두 가지 모델 또는 세 가지 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필요할 경우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거냐는 그런 또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현재는 어느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의 사실 하나의 그 관리 시스템이 하나의 솔루션이 그런 세 개 또는 네 개의 그 데이터 모델을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이에서 빈번하게 데이터가 움직여야만 하는 그러한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어려움을 저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그 아랑고 DB라는 게 있고 에이전스 그래프라는 게 있고 오리엔트 DB라는 게 있는데 요 세 가지 시스템들이 바로 제가 지금 그 제시했던 문제점을 그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솔루션을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시도들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 시스템들이 뭐 기껏해야 한 두 개의 모델 정도를 커버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한 개의 모델에 기초해서 또 다른 모델을 그냥 흉내를 낸다 할지 하는 이런 약간 근본적이지 못한 그런 그 솔루션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 문제를 한번 그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3년 전부터 멀티 모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그 연구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데이터 모델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일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지금 3차년도에 와 있고 아직은 그 확실한 솔루션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경과로 봐서는 제법 희망적인 그런 결과를 중간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일종의 사이드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멀티 모델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또 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M2 벤치라는 이름으로 전혀 새로운 그런 벤치마킹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학계에 발표될 그 예정입니다. 에, 여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벤치마크를 보시면 저희가 세 가지 아주 큰 시나리오를 그 상정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평가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커머스이고 두 번째가 헬스케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그 도시 안전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시나리오를 이제 두고 저희가 이 멀티 모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아마 몇 주 안에 그 학계에 보고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몇 가지 그 예문들이 사실은 바로 그 이 도시 안전에 관련된 그런 그 사례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례를 보시고 저희들한테 좀 피드백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세 분의 발제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이신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권일입니다. 예, 오늘 국토공간의 미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요. 2022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여는 개막 세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이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 도시의 계획과 관리라는 세션인데요. 오늘 이 세션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제 자체가 사실은 이제 미래 변화, 지속 가능성 이러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주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는 벌써 한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로 나왔던 거고, 또 변화는 늘 우리 도시 공간이 하나의 변화의 가장 중심 공간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우리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변화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늘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 또 우리 이 세미나도 조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은 세 사람의 주제 발표를 하고 또 다른 어떤 토론자들이 오셔갖고 토론을 하시는 이런 어떤 형식을 띄었는데, 오늘은 발표를 하신 분들이 같이 다른 두 발표를 하신 분들의 발제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토론하는 이런 형식으로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주제 발표들을 참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발표 최준영 서울기술연구원의 최준영 박사님이 이제 서울 대도시권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한 AI 기반 생활권 계획 수립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한 20년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제정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현재 도시계획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 개편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법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생활권 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사이에서 이 생활권 계획을 넣으면서 이 생활권 계획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지금 또 하나는 도시계획 혁신구역이라든가 복합용도구역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제도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도시계획 혁신구역을 이 생활권 계획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획 수법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지금 우리 그 분석이나 도시에 있는 각종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생활권 계획을 좀 지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유용한 어떤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우리 최준영 박사님이 또 이런 생활권 지원을 위해서 제도라든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하나 이 제도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컨트롤 돼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계속 유기적으로 사실은 피드백을 거치면서 해야 되겠, 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것들이 또 제도 속에 법률 속에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김영롱 교수님이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 코로나19 시기에 수도권 인구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고밀 도시가 코비드의 영향에 전파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었나 이런 어떤 뭐 주제랄까요? 그런 어떤 관심, 의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도시에서의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관점에서 유동인구, 그다음에 이것들을 또 단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성과 유연 근무가 근무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장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연구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해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도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봉기 교수님께서는 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고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라든가 하는 것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 컴퓨터 과학 쪽에서 생성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또 이것도 좀 잘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발표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론은 우선 또 이게 방금 이제 문모 교수님께서 발표를 마치셨으니까 발표하신 순서대로 해서 최준영 박사님부터 혹시 뭐 본인이 못다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또 두 분 발제에 대해서 의문이라든가 또는 뭐 그 코멘트라든가 하는 것들도 좋고요.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저는 일단은 두 분 발제자분 그 내용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이나 한번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발표 내용에서 좀 약간 좀 더 보충 설명할 부분이나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론 교수님 사실 코로나19 이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도시공간 변화를 그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 방향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었던 유동인구 변화라든가 상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그 어떤 그 업종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어떤 뭐 재택근무, 그러니까 뭐 원격 근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구심력과 원심력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주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 장기적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게 2020년, 21년도에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고 보통은 NPI라고 해서 비제약적 개입이라고 논 파르마스티컬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보고 있는데 어, 이 단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나타난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은 조금은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조금은 어떤 방향으로 수렴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으로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영향으로 본다면은 그럼 우리가 겪은 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수렴점으로 가서 또 다른 새로운 뉴노멀로 해서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조사된 그 데이터에 한계가 있어서 부분이 있었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 아무래도 사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는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지금 이용하는 데이터도 있지만 우리가 좀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들도 좀 만들거나 구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2020년에 SK텔레콤이랑 데이터를 구축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가입자 이동 동선을 가지고선 하나의 굴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대해서는 저희 감염병 목적의 분석을 위해서 얼마나 체류하고 이동했는지 체류 시간 기준으로 해서 OD를 해서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이동량을 카운트를 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를 저희가 서울시에 그 동간 이동을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 분석하신 부분하고는 또 다른 목적의 OD를 가지고선 그 감염병 앞으로 감염병과 공간 그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공간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대부분 이제 감염병에 대응하는 부분이라든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오픈 스페이스나 실외 공간도 있지만 실내 공간에서의 사람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내 공간에서 어떠한지 얼마나 모여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이런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세이프 그래프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어떤 특정한 그 POI 단위로 해서 유동 인구를 그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한 걸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문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은 사실 저희가 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나 도시 공간 분석도 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데이터 구조와 저장과 분석 기술도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네 가지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우리가 공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문서라든가 비정형을 빼고는 어레이 형태는 위성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공간 정보에서 전통적으로 다뤄지는 데이터 형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론 문서라든가 다른 이런 SNS라든가 앞으로 하는 비정형 데이터는 틀리겠지만 그러면은 그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라든가 공간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분석이라든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모델을 담는 방안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지 아무래도 저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모델을 다 담기를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여러 형태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도시계획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한다거나 뭐 텍스트를 엑셀을 만든다거나 또 통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도시계획 조사 방법으로서 이런 그 아까 어레이 형태의 어떤 측정치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기존의 환경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이 모델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주정 박사님이 본인에 대한 코멘트도 약간 있었고요. 두 분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는데, 그거 뭐 다시 제가 또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따가 본인의 토론 순서가 되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공지를 하시면 지금 혹시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아까 보니까 한 19분까지 들어오셨다가 지금 15분 정도가 현재 시청 중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어, 답변을 하기에 적절하신 발표하신 분이 중에서 한 분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C 팍이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가비지 아웃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또는 관리의 성공 역시 데이터 품질에 크게 좌우될 듯합니다. 혹시 도시계획 또는 관리를 위한 도시 데이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분이 좀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시 데이터라는 것이 뭔지 이게 도시 데이터냐 아니냐 하는 판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 최준영 박사님 혹시 이따가 혹시
마지막에 또 우리 두 분 중에서 또 우리 최 박사님 그 발표하신 거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뭐 맞춰서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민 교수님께서 뭐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한 7분 정도?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다른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준영 박사님과 이런 같은 세션에서 발표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사실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각기 다른 주제로 발표하지만은 분명히 많은 교집합이 있을 거고, 네, 최준영 박사님과 같은 세션에서 발표한다고 했을 때 이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같은 교집합이 있을 거고, 어, 제가 드리는 이제 인사이트도 있겠지만은 저도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까 기대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보셨지만은 매우 이제 좀 이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천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뭐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준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도시민의 행태를 반영한 만약에 생활권 계획을 한다는 것이 공적인 목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이제 그런 미시적인 분석도 그런 큰 목적성을 두고서 좀 더 효율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 레벨 그리고 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 데이터 스킴이라든가 뭐 데이터 품질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문봉희 교수님께서 많이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발표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 영향과 단기적 영향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요. 네, 저도 그래서 단기적 영향까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장기적 영향으로 가면은 이게 전체적인 뭐 트렌드가 그랬다는 것이지 이거를 어떤 뭐 인과관계라든가 이게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이제 유동인구의 장기적인 추세에는 너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뭐 발표에서는 간략하게만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다 발견한 겁니다. 송파구의 인구가 너무 갑자기 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래서 그 시기를 찾아보니까 송파구의 헬리오시티가 지어지면서 정말 수만 명의 유동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또 그거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이 빠졌을 거고요. 그런 것들 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고려할 수 있을까? 특히 뭐 2년, 3년 이런 장기적 비교가 된다면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정해서 비교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전년 동월 대비 유동인구 수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느 방식이든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재형 박사님께서 개인별 이동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보행 데이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집하시게 될지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뭐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애그리게이트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별 데이터. 네. 결국에 그거 개인별 데이터가 모여서 이제 컬렉티브 휴먼 비헤이비어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 이동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제가 딱 들었을 때 조금 힌트를 얻을 만한 거는 최근에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혼잡도 정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실제인 걸 저도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는 이제 교통카드 이제 찍는 걸로 그거는 사실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지하철은 그게 좀 복잡한데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신형 전동차에는 바닥에 센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거기 이제 와이파이 통신원들 이제 와이파이나 이런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핸드폰 사용 그 센싱을 해가지고 그 추정을 해서 지하철 혼잡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객차에 모이는 거를 막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떤 지하철 연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막을 수 있다고 발표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내 공간 이동 데이터에 대한 구축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동희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시작했지만 결국에 다른 데이터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유연근무가 됐든 경제 복잡성이 됐든 그래야 결국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어떤 이런 데이터 구조, 다른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와 동시에 제가 또 계속 드는 궁금증은 결국에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다른 자료 구조, 다른 데이터 스킴으로 수집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거를 결합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애초부터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부터 그런 자료 구조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혹시 가능한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각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드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우리 그 박근철 그 박사님께서 또 사전에 지금 최준영 박사님 자료에 대한 질문은 좀 없었는데 우리 김영룡 교수님과 문봉기 교수님에 대해 발표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을 한 두어 개 정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봉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다시 이제 뭐 발표에 대한 또는 저기 최주영 박사님도 또 우리 김영룡 교수님이 좀 질문한 내용도 또 있고 또 문봉기 교수님이 또 질문 한두 개 또 하실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김용민 교수님께 또 우리 문봉기 교수님이 좀 몇 개 질문을 할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 문봉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공간 데이터가 뭐 우리한테 새로운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GIS라고 불리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은 수십 년 동안 이미 이용되어 왔었죠. 그래서 공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GIS를 많이 써왔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큰 오해가 사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쉐이 파일이라는 그런 데이터 포맷도 있죠. 그거는 쉐이 파일 같은 것도 전부 다 이 GIS 패키지에 올려가지고 시각화를 한다거나 분석을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GIS 데이터가 다루는 데이터는 GIS 패키지가 다루는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벡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벡터 형태의 데이터이고요. 이런 벡터 형태의 데이터는 사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다루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GIS 패키지하고 전통적인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연동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했던 데이터는 사실은 벡터 형태로 표현이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레스터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뭐 매트릭스처럼 x축과 y축이 있고 그런 좌표에 따라서 그런 셀들이 있고 셀들마다 뭐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에 따른 밸류가 존재하듯이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벡터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참 불행히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행에 존재하는 그런 GIS 같은 그런 공간 데이터를 위한 솔루션들이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MIT에 있던 연구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런 사이디비라는 그런 패키지를 약 10년 전쯤에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우리 현실을 보면 이 레스터 형태를 취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양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축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열 데이터 또는 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의 니드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단일한 데이터 모델이면은 뭐 사이드비를 쓰면 끝나겠지만 제가 제시했던 예처럼 이종 그런 데이터 모델이 복수로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일이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고요. 우리 김영론 교수님께서 또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거나 뭐 측정을 하거나 뭐 센서를 통하거나 해서 이제 원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원천 데이터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지는 않죠. 제가 사실은 준비한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원천 데이터가 CSV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CSV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어레이 모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모델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판단은 결국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될 거냐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용 패턴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하는 모델 중에서 가장 그굿 매치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원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이제 어떠한 특정한 모델에 맞춰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아니면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 똑부러진 아주 간결한 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요구되는 패턴이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작년에 채용했던 모델이 금년에는 가장 적절한 모델이 아닌 걸로 판명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4개 또는 5개의 모델을 우리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코멘트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제 노트에다가 메모를 한 내용이에요. 저희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garbage in, garbage out.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그런 뭐 알고리즘을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뭐 뉴럴 네트로 모델링을 해본들 들어오는 데이터가 가비지면은 나가는 데이터가 나가는 정보가 가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클리닝, 데이터의 그런 뭐 일관성 유지 이런 것들은 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질문을 또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경험한 하나 예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저기 저 도로 교통안전공단인가요? 그런 그 기구가 있던데요. 뭐 공사인지 뭔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 상용차 그즉 뭐 택시 같은 것이 되겠죠. 택시 같은 상용차에다가 그 DTG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장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주행하는 뭐 한 뭐 몇만 대의 택시가 있으면 그 택시마다 10초에 한 번씩 위치 또는 뭐 가속도 등등의 정보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도로 안전공단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굉장히 쓸모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다니는 모 택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지금 많이 몰려 있는지, 어디에서 택시가 지금 쉬고 있는지, 왜 택시가 안 잡히는지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데이터가 아무도 지금 데이터를 쓰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저희는 연구 목적으로 썼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주요 학회에 논문으로 발표를 이제 했는데 정작 국내에서 그 데이터가 실제로 쓰인다는 건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제가 대체 왜 이런가 하고 뭐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고요. 보행 데이터의 경우에도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보행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우리가 모아야 될까? 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럼 보행 데이터를 모았을 때에 과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프라이버시 문제를 우리가 피하면서 어떻게 보행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숙제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CCTV를 통해서 보행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자. 즉 CCTV 영상을 전부 스캔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그 이 보행 데이터를 뽑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내지는 뭐 카멘트라고 드리는 말씀은 가비진 가비시아웃이 정말 중요한 그런 그 관점이기 때문에 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자. 알고리즘 뭐 빅데이터 분석 방법, AI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 차이의 문제라고 봅니다. 데이터 컬렉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런 훌륭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 쓴다는 거죠.
네. 아까 나온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 사항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무래도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중심적인 키워드는 사실은 빅데이터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많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조사를 하는 방법을 보면은 사실은 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직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수집하고 많은 부분은 뭐 저도 경험했지만 뭐 지금도 데이터가 없으면 뭐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많은 데이터들이 원데이터들에서의 오류가 계속 전파가 돼 가지고 남는 부분도 있고 어 우리가 많이 쓰는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열어보면은 원래 남아있던 원래 목적 자체가 데이터를 개방한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민원이나 행정 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과 함께 사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그 목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를 가져와 수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떤 개별 연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조금은 도시계획 수립 절차 내에서 제도적으로 기존에 있던 방법을 도시계획 조사 방법이나 데이터 수집 방법을 조금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집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수집하는 방법 중에서 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DTG를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타코그래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아름아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약간 설치되는 기기 문제에 따라서 오류가 많아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측정하는 값이 되게 뭐 초 단위로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단위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되려면은 30 초라든가 1 분이라든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애그리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뭐 뭐 지금 말하는 데이터의 품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주 원론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들을 쓰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교통카드나 유동인구 뭐 하는 식으로 그 외에도 주요한 데이터도 우리가 모아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먼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김영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몇 가지 그 고민을 해서 수집 방법을 고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당연히 인제 직접 조사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보행량을 조사하는 거 아니고 서울시에서 유동인구 조사하는 것처럼 지점 단위로 해서 카운트해서 그거를 모델링해서 보행량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유동인구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GPS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동의한 사람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제도적으로 이 조사를 할 때는 이 방법을 뭐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어느 유효한 정도의 그 시민을 모아서 그 기간 동안은 수집을 해서 만들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면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방법 또는 어떤 지점 단위로 해서 측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일부 실험해서 하는 부분이 인제 CCTV를 가지고선 사람이 하는 거 대신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양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야말로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는 동선을 수집하는 방법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유동인구를 가지고 하는 부분 저희가 실험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이랑 직접 뭐 지오 비전 데이터 말고 그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선 요즘에 좀 50 미터 해상도 수준으로 쪼금 더 위치 해상도를 높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상도에서도 보행 수준의 데이터는 만들기는 어렵다. 상당히 많은 추정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보다는 되게 추정 데이터라서 그 부분은 사실은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런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그 KC 파악이라고 돼 있어서 아까 질문을 우리 시청자분이 올리신 줄 알았더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박건철 박사님을 통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답변 아닌가요? 지금 문봉기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권영선 교수님이 올리셨나요? 어,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의 이중 데이터를 취합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라고 또 글을 올리셨네요. 다음으로 혹시 플로어에서 좀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듣고요. 없으면은 그대로 우리 김영롱 교수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로어에서는 없으시네요. 우선 그럼 김영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두 분도 좋은 토론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또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저도 뭐 하나 그것도 그냥 에피소드가 될 만한 걸로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주로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결국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데이터 품질입니다. 물론 이제 그건 어느 정도 통신사에서 관리를 하겠지만은 네, 더 가까이 대화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품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방금 제가 뭐 헬리오시티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실제 이유로 뭐 유동인구가 갑자기 늘었던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뭐 통신 장비 고장으로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수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걸 발견해서 또 통신사 쪽에도 알려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만 느끼는 거는 이게 분석하는 사람이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와도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봉희 교수님과 같은 어떤 그런 그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그 데이터를 뭐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그리고 뭐 그걸 최종적으로 또 이런 뭐 생활권 계획이나 이런 것에 반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같이 의견을 계속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자리가 뭐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매우 구성이 잘 된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터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레스터 데이터가 이제 공간 분석 분야에서 기존에 오히려 식생이나 이런 뭐 해수면 온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기후 변화 연구나 이런 데서는 사실 많이 쓰였습니다. 소위 이제 원격 탐사라는 이제 분야인데요. 특히 이제 환경 분야에서 이제 많이 환경 분야의 주제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도시 분야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도 뭐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수집할 수 그거를 정리할 수 있지만은 그걸 또 이제 격자 단위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50m, 50 바이 50m, 뭐 100m 바이 100m 이런 격자 단위로 해서 레스터 단위로 만들면은 또 이제 다른 레스터 데이터와 또 결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봉희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데이터 그 로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의 데이터로 전환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그런 데이터 구조를 바꾸는 것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뭐 문 교수님 또 추가적으로 말씀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번에 이 박건철 박사님하고 또 저희 연구실 뭐 사람들하고 권영상 교수님 연구실 사람들하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고 무슨 사례를 또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데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드백을 이제 남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을 단순히 이 모니터링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 오늘 빅데이터와 도시계획 및 관리라는 주제로 2시간 정도 세미나를 했는데요. 제가 1995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 강남의 토지용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것들을 개별 필지별로 지리정보 GIS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분석하고
한 논문들을 썼는데요. 그때도 강남구 개별 필지가 한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한 10만 개 정도가 되는 필지가 되는데 그 필지들에서 건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할 방법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대장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것을 말씀했듯이 속성 데이터와 그래픽 데이터를 연결해서 아크인포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20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참 무식했죠. 그 각종 나와 있는 대장을 다 일일이 사람들이 다 입력을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사실은 저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용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사실은 분석이라든가 하는 것들보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 진단을 통해서 병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치료를 잘할 수 있듯이 우리가 도시에 대한 계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어떤 계획의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기초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된다. 계획에서는 하는 것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정의라든가 하는 것들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은 현재의 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에 무관되게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기술들이 우리의 도시계획 또는 관리에 더 많이 활용되고 더 좋은 어떤 계획과 관리에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세 분의 발제자분들과 또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권일부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